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준성 애널리스트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2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자동차 부문 중에서도 미래차 시장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차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미래차 시장 그럼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 뭐 이런 게 이제 좀 시장의 관심인데 현재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와 있죠. 네. 개인적으로 올해 1월 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테슬라의 네. FSD 베타 10.69.1 버전이 다운로드되어 있는 차량을 타보고 왔는데요. 저는 자율주행이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박 3일 동안 네. 운전을 안 했거든요. 20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네. 굉장히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주행을 하건 굉장히 복잡한 러시아어의 샌프란시스코 도심 내를 주행을 하건 새벽에 주행을 하건 제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뭐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평가를 뭐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현재의 기술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이 자율주행을 통한 인간의 삶의 편의성 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얘기하는 자율주행인데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좀 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들 언제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완성하겠다 했는데 그거 시기를 못 맞춘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사실 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고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네.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애플이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제공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이 언제 온다라고 누구든 얘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도업체 기준으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밖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자율주행 업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아주 멀리 남았다라고 평가할 만한 현재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이건 어디까지 좀 왔다고 봐야 돼요? 사실 현대기아는 시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행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잡한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이.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기술 상황을 보면 네. 테슬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FSD가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할 방법이 없지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뭐 경험해 볼 수가 있죠. 네. 그것처럼 현대자동차의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청계천에 가면 됩니다. 청계천에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계열사로 편입시킨 42.i라는 회사의 자율주행 플릿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차가 다니고 있는 청계천은 혹시 청계천 뭐 바로 앞이니까 자주 가시겠죠? 네, 그 앞에 그 약간 미니버스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자율주행 기술 뭐 시연한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거기가 몇 차로인지 아시죠? 그냥 1차로잖아요. 예. 예.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일단 뭐 제가 만약에 자율주행차라고 한다면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객체를 이제 구분해서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공간을 분할할 수가 있어야겠죠. 내가 갈 수 있는 도로, 내가 갈 수 없는 인도, 자, 공간 분할. 자, 그러고 나면 분할된 공간 위에서 내가 분류한 객체 중에 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움직이는 객체인지, 어떤 것이 정제된 객체인지. 자, 그리고 움직이는 객체의 궤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고 나면 마침내 제가 제 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차선 도로는 사실 공간 분할도 할 게 없고요. 객체 분류라는 것도 그다지 할 게 없습니다. 앞차만 알면 되니까요. 그렇죠. 뒤만 알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제3자 입장에서 현대기아가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그 기술력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침 작년 10월에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데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네. 25년까지 우리에게 어떤 자율주행에서의 기술적 진전을 공유하겠다라고 네. 타임라인을 준 상황이라 2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저 또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또 이슈가 이제 AI, 뭐 챗 GPT에서 무슨 AI가 지금 화제인데 AI 기술하고 이 자율주행하고 이렇게 접목되는 지점은 어떤 데를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네, 크게 봐선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성적으로 봤을 때 AI라는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 인류의 문명과 마찬가지로 네. 인간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되고 있는 범주의 기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챗 GPT를 통한 인류의 편의성 개선이든 그리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인류의 편의성 개선이든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챗 GPT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 인공지능 모델이죠. 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물리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확보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인공지능의 모델의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융합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네. 네, 트위터는 언어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멀티 랭귀지, 리얼타임 언어 데이터 플랫폼이죠. 자, 그런 언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챗 GPT도 학습을 했고 우리한테 센세이셔널한 부분들을 안겨줬는데 네. 챗 GPT도 로봇으로 나아갈 거다.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오픈 AI도 언어 인공지능 모델에 그치지 않고 물리 인공지능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로봇 디바이스들을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첫 번째 도전 과제가 운전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운전 로봇이든 아니면 다른 우리를 돕기 위한 어떤 형태의 로봇이든 결국 인간을 돕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어떤 종류의 언어든 알아듣고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저를 데려다주고 네. 제가 편의상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인공지능의 발전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융합돼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테슬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제 이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챗 GPT가 요즘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계신데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하고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을 재적용하고 재적용된 인공지능 모델이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훈련하는 그런 순환적 발전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현재 뭐 엔지니어링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네. 그런 그 훈련 로직, 인공지능의 발전 로직적 관점에서의 가치 사슬을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확보하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이 엣지 디바이스라는 것들 안에 직접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파라미터라고 하죠. 챗 GPT도 GPT-4가 이제 12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일단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야 다양한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독자적으로 지금 선도하고 있고 네. 그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컴퓨팅 시스템도 자체 ASIC 설계를 통한 칩을 엣지 컴퓨팅을 만들어서 구동을 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받아서 훈련할 데이터 센터도 자체 칩 설계로 구축을 하고 있고 네. 그 역량이 다 선도 업계에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만들어낼 근간. 뭐 언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20년 넘게
쌓여 있는 네.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쉽게 우리가 언어 데이터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뭐 질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는 차가 직접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그 데이터가 쌓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 차가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뭐 430만 대 정도의 차가 전세에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확보하는 양에서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상황이고 단순히 차가 많이 깔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네. 질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질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위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컴퓨팅 플랫폼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요인들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이제 완성하기 위한 가치 사슬들이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네, 성실하게 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다시 좀 드려보면 이 자율주행 기술 얘기할 때 꼭 전기차랑 같이 매치시켜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네.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기존의 피처폰으로도 전환 됐으니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데이터를 만들고 제가 만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남이 만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제품이 스마트폰이고 이 안에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네, 프로그램이 있고 OS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가 있죠. 네. 네, 우리가 AP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는 네, 기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를 충전해서 돌아가죠. 네, 자동차는 컴퓨터고 네. 이 컴퓨터가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서 전기차가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랑 이 자율주행차 이 크게 좀 전망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다면 저는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구매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요. 네, 제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투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그 맥락에서 네, 운전까지 제가 노동을 줄일 수 있다면 너무나 편리한 선택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네. 더 많은 회사들이 그에 걸맞는 상품성을 갖춘 프로덕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기 자동차를 기획하고 충분히 양껏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 위에 네. 이 전기를 받아서 작동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이 컴퓨터가 구동시킬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이고 이 소프트웨어가 전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동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은 B2C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조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제 미래차 시장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냥 테슬라만 사면 될까요 지금?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저는 현재 테슬라가 네.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긴 흐름에서 시대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바라보며 그 자신이 생각했던 궤적에 발맞춰 선도적 역할을 계속 이어간다면 좋은 투자처로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으니 민간 소비자의 소비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네. 많은 경기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자,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빠르게 투자를 해서 매매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올해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차트는 제가 연초에 발간한 EV워라는 자료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예. 스마트폰이라는 혁신 제품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혁신 제품. 자, 혁신 제품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기존의 제품을 대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제품 간의 유사성을 보여드리면서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 자, 애플의 아이폰은 휴대폰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입니다. 예. 이 두 제품이 혁신 제품으로서도 굉장히 유사하고 이 두 회사가 상당히 많이 비견되고 있는데 예. 한 가지 굉장히 큰 차이점은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2.6년, 자동차는 교체 주기가 12.2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님께 아이폰 사세요라고 설득하면 뭐 예를 들어 내년에 뭐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사세요라고 얘기 드리면 뭐 만약에 조금 차를 고민을 하겠죠. 네, 뭐 4년 전, 5년 전에 네. 차를 바꾸셨다면 아직 바꿀 때가 안 됐으니까 안 사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교체 주기적 차이를 갖고 우리가 이 차트의 오른쪽 그림을 봐보면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3월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에 전 세계 모바일 폰 시장 점유율 2.2%, 2%대에 도달을 합니다. 네. 딱 출시 2년 반 만입니다. 제가 아까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2.6년, 예. 2년 반 정도 됐죠. 예. 한 교체 주기가 돌고 나서 출시 이후 한 교체 주기가 돌고 나서 글로벌 점유율이 2%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올해 약 200만 대 내외 판매가 될 걸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시장이 약 8천만 대 정도 되니까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대 중반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가 바로 테슬라 모델 S가 나온 지 12.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한 예. 교체 주기가 지날 때 예. 네, 양사의 혁신 제품이라 부르는 것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를 넘어서게 됐죠. 저는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측 그림으로 마켓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이 스마트폰 결국 2007년 3월에 아이폰이 나오고 많은 기업들이 따라서 만들기 시작했죠. 그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자, 2007년 3월에 아이폰이 나오고 딱 한 교체 주기가 지난 2009년에 이 스마트폰 시장의 모바일 폰 시장 내 점유율이 보시는 것처럼 14%를 찍게 됩니다. 자, 올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매가 약 1200만 대 전망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8000만 대 자동차 수요에서 14~15%의 점유율을 도달하는 해가 올해가 될 겁니다. 모델 S가 나오고 한 교체 주기가 돈 시점, 마켓 관점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서운 이유는 네. 좌측 그림을 보시면 캐즘 이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혁신 제품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얼리 어댑터들에게 사용이 되죠. 그때를 우리가 얼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러다가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화를 성공하는 업체의 제품을 얼리 마켓에서 매스 마켓으로 넘어가 대중화를 이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얼리 마켓에서 매스 마켓으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을 우리가 캐즘을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14~15%의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2009년에 스마트폰 시장이 14~15%의 점유율을 캐즘을 뚫고 이것을 선도했던 애플의 판매가 2%대 점유율을 찍었던 2009년. 자, 판매를 보겠습니다. 요 왼쪽 차트의 줄선이 아이폰 판매량 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9년까지의 성장 각도와 캐즘을 넘어선 2009년 이후의 성장 각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자율주행 전기차, 전기차 무엇이라 부르던 기존의 제품을 바꿔 넣는 이 새로운 제품의 대중화가 열리는 변곡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긴 흐름에서 테슬라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2009년에 애플 시총이 제 기억이 맞다면 100조 초반 정도 됐었거든요. 네, 당시에 애플의 이익이 한 10조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애플이 벌어들인 이익이 130조죠. 자,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런 대중화, 혁신 제품을 통해 대중화의 문을 열고 그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는 전체적으로 이익의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이 부합한다면 테슬라는 좋은 투자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눈여겨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준성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미래차 시장 어떻게 될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주식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라간다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좋은 투자의 결실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좋은 자료를 발간해서 여러분께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성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